안녕하세요, K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걷기와 치매입니다. 그 주제를 위해서 이 책을 가져와 봤는데요. 걷기만 해도 치매는 개선된다입니다. 참 듣기만 해도 희망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걷기가 치매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이 책의 저자는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 그 책의 저자인 나가오 가즈히로 님이십니다. 사실 그 책에서도 치매에 대해서 나왔었거든요. 근데 전해드릴까 말까 하다가 말았어요. 왜냐면 좋기는 한데 아직 좀 확신이 서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좀 더 잘 보완이 돼 있어서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치매하면 먼저 염려되는 분들이 바로 부모님이시죠. 또 나의 노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렴풋이. 근데 생각만 해도 좀 두려운 일이죠. 이 책이 몇 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봐도 일본 사회는 점점 더 치매와 가까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 4명 중 1명이 이미 치매에 걸렸거나 앞으로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치매 예비군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비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가다 보면 언젠가는 65세 이상 인구 2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인 시대도 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치매는 오래 살게 되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질병인 걸까요? 그렇게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치매도 예방에 힘써야 되겠는데요. 우린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치매 예방에 뭐가 가장 효과적일까? 이 책의 저자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걷기라고 합니다. 이 책이 출간되기 전에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라는 책이 먼저 출간이 됐었거든요. 저자는 사실 그 책을 낼 때 좀 걱정을 했었대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 뿐이어서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지적당하지 않을까 조바심이 났었대요. 그런데 그 책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는데 저 같은 사람도 읽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죠. 그렇게 걷기는 오래됐으면서도 새로운 방법인 것 같다라고 합니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걷기는 오래됐으면서도 정말 새로운 방법이기도 하죠. 너무 단순해서 우리가 쉽게 잊게 되는,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사실 걷기만 잘해도 다 나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개선할 수 있거나. 근데 우리는 이거를 쉽게 잊어버리고 약을 찾게 되고 약에 의존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미 치매에 걸린 사람이 걷는 것만으로도 나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확실히 낫는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대요. 그렇지만 지금보다는 좋아진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증거는 여전히 적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충분한 근거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령 치매 환자들을 모아서 두 그룹으로 나눈 뒤 한 그룹은 매일 산책을 하도록 하고 다른 한 그룹은 전혀 걷지 못하게 하는 식의 연구가 가능할 리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저자의 의사로서의 수많은 치료 경험들을 통해서 걷기는 치매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확신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 60대 남성 환자의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그 환자는 건망증과 우울증으로 병원을 방문했었대요. 어떤 환시 증상 같은 것도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떤 치매의 일종이었던 것 같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직 치매라는 말도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였대요. 근데 그 환자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물으니까 정신과에서 우울증이라고 진단받아서 다양한 종류의 항우울제를 먹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좀처럼 나아지질 않으니까 저자에게까지 왔던 거예요. 우울증 같은 증상으로 약을 먹어도 호전되지 않으니까 찾아왔는데 평소에 자주 걷는 편인지 물어봤대요. 그리고 이렇게 처방했던 거죠. 걷기만 해도 몸은 물론 뇌까지 건강해진다고 알려줬던 거예요. 그래서 20분이라도 괜찮으니까 매일 걸어보도록 권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환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걷기 시작했대요. 그 결과 우울증은 사라졌고 항우울제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건망증도 나이에 맞는 수준으로 돌아갔고 치매로 발전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환시도 완전히 없어졌고요. 어떤 벽에 작은 사람이 보이는 그런 환시 증상이 있었거든요. 그 증상도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죠. 근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계속 우울증이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만 먹고 그렇게 지냈다고 한다면 우울증도 그때뿐이고 호전되지 않고 사실 나아가서는 치매로 발전될 수 있었던 거죠.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그 환자는 70대 중반이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다고 합니다. 와, 진짜 명의를 만났었네요. 와, 진짜 이런 거에도 어떤 의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네요. 그리고 아침 저녁의 산책도 매일매일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가 오는 날도 비옷을 입고 산책할 정도라고 해요. 완전 습관이 돼버린 거죠. 습관이라는 게 안 하면 이상한 거, 안 하면 찌뿌둥하고, 안 하면 뭔가 온전한 하루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게 바로 습관이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는 걷기 습관이 완전 정착된 거죠. 그게 그분의 운명을 바꿨고요. 그래서 저자는 비 오는 날은 쉬어도 괜찮아요 라고 말했지만 걷기의 효과를 확신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걷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즐거워졌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걷는다고 합니다.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걷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환자들 중에 저희 할머니 상태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약 좀 처방해 주세요. 라고 하면 약을 드리기 전에 하셔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먼저 환자가 조금이라도 걷게 해보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환자들은 뇌 문제인데 왜 발을 사용하라고 하나요? 왜 하반신을 사용하라고 하나요? 이런 거죠. 그렇게 이상한 듯이 묻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뇌를 단련하는 데에는 발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억제하는 데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걷기라고 저자는 확신한다고 합니다. 현재 일본 내 치매 환자 수는 46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은 훨씬 더 늘었겠죠. 근데 치매 예비군이라 불리는 경도 인지 장애 MCI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약 400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치매 환자와 치매 예비군을 합하면 무려 860만 명에 이른다는 거죠. 게다가 이거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1000만 명에 육박할 수 있다는 거죠. 치매 환자와 치매 예비군을 합해서 근데 일본에서 65세 이상 인구는 약 3,40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65세 이상 인구 4명 중 1명은 치매 환자 혹은 치매 예비군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도 궁금해서 검색을 좀 해보니까 2018년도 치매 환자 수가 75만 488명 정도였더라고요. 근데 매년 5% 이상 증가 추세라고 하니까 지금은 약 80에서 85만 명 사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은 약 2,074만 원 정도로 추정된대요. 그리고 국가 치매 관리 비용은 약 14조 6천억 원 정도래요. 이것은 GDP의 약 0.8%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꼴로 치매를 앓고 있는 셈이라고 합니다. 치매도 일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범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만큼 고령화 시대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치매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24년에는 100만 명, 2039년에는 200만 명, 2050년에는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부모님, 우리 자신의 노후, 그래서 가족의 삶의 질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남일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무엇이든 예방이 100배 낫다, 100만 배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다시 이 책으로 돌아와서 일본 상태를 말씀드리면 예전만 해도 고령자의 8명 중 1명, 마치 지금의 우리나라인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6명 중 1명, 또 5명 중 1명. 그런 식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치매 환자 수가 현재 460만 명 정도, 이 책의 출간 시점을 기준으로. 그래서 2025년에는 치매 환자 수가 700만 명을 넘고 치매 예비군도 1,3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4명 중 1명인 지금의 상태가 앞으로는 65세 이상 인구 3명 중 1명이 치매에 걸리거나 치매 예비군이 된다는 말이래요. 그래서 한 치매 연구의 1인자는 어느 강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65세 이상 인구 중 60%는 가까운 미래에 치매 환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충격을 안겨줬대요. 그때 당시에도 이런 예견이 굉장히 놀라웠었지만 6년이 지난 지금은 매우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 같아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치매 환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고령화 때문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당뇨병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와, 여기서 결국 당뇨병이 연결이 되어 있네요. 식습관 때문일 텐데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인슐린 과다증과 포도당 의존증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슐린 과다증과 포도당 의존증. 와, 결국 치매도 인슐린과도 관계가 깊었던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간헐적 단식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당뇨 예방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고요. 그런 공부의 여정을 거치면서 치매까지 다다랐는데 결국 인슐린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당뇨병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치매에 걸릴 위험이 훨씬 높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밝혀진 사실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위험도는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 1.6배, 2배, 3배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당뇨병이 있으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커지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럼 치매가 뭘까? 치매를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면 뇌에 쓰레기가 쌓여서 신경세포 간의 정보 전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신경세포 자체가 감소한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뇌의 신경세포가 감소할까? 이것에 대한 답은 치매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요. 먼저 뇌혈관성 치매는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파열되어 생기는 뇌출혈 및 지주막하 출혈이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뇌세포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해 신경세포가 죽으면서 병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병 때문에 혈당치나 혈중 인슐린 농도가 높아지면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뇌혈류의 흐름이 나빠지는데요.
그 결과 뇌혈관성 치매에서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는 뇌경색을 일으키거나 막힌 혈류 때문에 뇌신경세포에 충분한 혈액이 전달되지 못하면서 치매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치매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알츠하이머형 치매라고 하는데요. 이 역시 당뇨병이 있으면 걸리기 쉽다고 합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우리 몸의 혈당치를 일정하게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과 큰 관련이 있다는 건데요.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대뇌가 위축되면서 뇌에 쌓이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신경세포의 활동을 저하시키고 나아가서는 신경세포수 자체를 감소시키는 것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즉, 뇌에 필요 없는 쓰레기가 쌓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베타 아밀로이드는 뇌에서 합성되기도 하지만 분해되기도 한데요. 그래서 필요 없는 쓰레기가 생겨나도 청소만 제대로 하면 쌓이지 않게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 집 청소하고도 똑같은 것 같아요. 집 청소도 아무리 깨끗이 해도 매일매일 쓰레기, 먼지 이런 것들이 다 쌓이잖아요. 그렇게 매일 필요 없는 쓰레기가 생겨나도 청소만 제때 제대로 하면 쌓이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하고 똑같죠. 우리 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필요 없는 쓰레기가 생겨나도 청소만 제대로 하면 쌓이지 않게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베타 아밀로이드를 분해하는 효소는 인슐린을 분해하는 효소와 같다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고혈당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너무 많이 분비하게 되면 우리 몸은 인슐린을 분해하는 것만으로도 벅차서 베타 아밀로이드는 미처 분해되지 못한 채 몸속에 그대로 남게 된다고 합니다. 와, 그랬군요. 다시 말하면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대뇌가 위축되면서 뇌에 쌓이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신경세포의 활동을 저하시키고 나아가서 신경세포수 자체를 감소시키는 것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잖아요. 즉, 뇌에 필요 없는 쓰레기가 쌓이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 쓰레기가 뇌에서 합성되기도 하고 분해되기도 하는데 그 베타 아밀로이드를 분해하는 효소와 인슐린을 분해하는 효소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슐린을 너무 많이 자극하는 음식들, 단순당, 정제 탄수화물, 가공식품 등등 그런 것들 과도하게 섭취하는 당질 과다의 상태. 그렇게 되면 고혈당의 상태가 지속되게 되고 그러면 우리 몸은 인슐린을 분해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차서 뇌 속 쓰레기인 베타 아밀로이드는 미처 분해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해서 쓰레기를 쌓아두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당뇨병이 이미 있는 사람은 인슐린 분해 효소 자체가 적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즉,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뇌에 쓰레기가 쌓이기 쉽고 알츠하이머형 치매에도 걸리기 쉽다라고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알츠하이머형 치매를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 있듯이 3형 당뇨병이라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당뇨병과 치매의 관계는 아직 완전히 해명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자의 수많은 치료 경험으로 볼 때 당뇨병을 방치하면 나이가 들어서 치매에 걸리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으면 치매에 걸리기 쉽다는 말은 틀리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이미 당뇨병에 관한 것도 지난 영상들에서 많이 같이 공부했었거든요. 그래서 2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쌀, 빵, 면류, 떡 이런 것들, 즉 당질 과다 식습관인 거죠. 그리고 자주 걷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결국 당뇨병도 당질 과다, 그래서 고혈당의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인슐린을 과다 분비시키는 것, 거기에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 걷기. 근데 그 걷기를 자주 걷지 않는 것,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정말 K독서대학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부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인슐린 공부를 다이어트 때문에 시작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간헐적 단식에 대해 공부하게 되고 저탄고지, 당질 과다, 당질 제한식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걷기에 대해서도 계속 공부를 해왔거든요. 그 여정에서는 수면에 대해서도 있었고 그러다 어쩌다 치매까지 공부를 하게 됐는데 결국 이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은 약보다는 식사와 운동을 통해 치료하는 것이 기본이죠. 식이요법, 운동요법을 같이 병행해야 한다는 거죠. 이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를 했었고요. 그래서 당뇨병의 원인과 반대로 항상 우리가 원인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방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반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당뇨병의 원인과 반대로 밥, 빵, 단 음식을 줄이고 당질 과다 식습관을 당질 제한식으로 하는 거죠. 하루 8,000보 걷기만 꾸준히 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약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잖아요. 증상만 호전시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약에 의존하게 되고 오히려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은 더 등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식이요법과 운동요법만 해도 혈당치는 금세 안정된다고 합니다. 이게 결국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이 다 연결되죠. 그만큼 동양이나 서양이나 우리 현대인들이 정제 탄수화물, 가공식품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먹고 자주 걷지 않아도 되는 라이프 스타일. 너무 다 편리해졌으니까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비만도 당뇨병도 치매도 무시무시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치매도 고령화에서 오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당뇨병을 예방해서 치매를 예방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 치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실제로 알츠하이머형 치매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 등의 쓰레기는 치매에 걸리기 10년에서 20년 전부터 뇌에 축적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70대에 치매에 걸린 사람의 뇌에는 이미 40, 50대 때부터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거죠.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에 따라서는 20대부터 치매의 싹이 자라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보통 치매를 노인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요즘 같은 때는 65세 미만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이른 치매에 걸린 사람도 전국에 약 4만 명 정도가 된다는 거죠. 일본에서는. 그러면 이런 이른 치매 같은 경우는 정말 20대, 30대 때부터 그 싹이 자라났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자는 치매에 대해서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길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치매 예방에는 너무 빠르다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먹는 습관, 그 중에서도 당질을 많이 먹는 습관, 거기에 걷지 않는 생활 방식이 당뇨병을 만들고 몸과 뇌에 쓰레기를 계속해서 쌓아두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치매도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40, 50대 이후에도 계속 담배를 피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치매에 걸릴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담배는 뭐 100회 무익하니까요. 또 헤비 스모커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보다 3배 이상 치매에 걸리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 금연을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질병의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그리고 최근에 밝혀진 치매에 걸리기 쉬운 사람의 특징이 하나 더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떻게 걷느냐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치매에 더 취약하다는 거죠. 보폭이 좁고 걷는 속도가 느리고 중심이 흔들리는 사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대요. 그래서 평소에 보폭이 좁은 사람은 보폭이 넓은 사람에 비해 인지 기능이 저하될 위험이 약 3배나 높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여성은 보폭이 좁은 사람이 넓은 사람에 비해 5.8배나 인지 기능이 저하되기 쉬운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걸음걸이에서도 치매에 취약한지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참 흥미로운 말이 있는데요. 정말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보통 발로 걷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뇌로 걷는다가 맞다라고 합니다. 말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말도 입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뇌에서 정보를 처리해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눈으로 걸어갈 공간을 바라보거나 균형을 잡고 근육을 움직이는 것 등은 뇌가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의 기능이 저하되면 걸음걸이도 변한다는 거죠. 갑자기 이것도 생각나네요. 제가 독서법에 대해서도 리뷰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사실 책을 읽을 때에도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뇌로 읽는다고 하거든요. 뇌가 정보를 처리해서 비로소 이해를 시키고 감정도 불러일으키고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발로 걷지만 발로 걷는다가 아니라 뇌로 걷는다가 맞고 입으로 말하지만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뇌로 말하는 게 맞고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눈으로 독서를 하지만 뇌로 독서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이 계통의 환자들을 계속해서 진료해 왔잖아요. 그래서 진찰실로 들어오는 환자의 걸음걸이만 봐도 그의 뇌 상태를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종종 걸음으로 걷는 사람이라면 뇌 내의 도파민,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죠. 이 도파민이 줄어들고 있구나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거죠. 저자는 환자들이 말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평소에는 유창하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말을 더듬기 시작하면 뇌가 위축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아서 그거, 저거 이런 대명사가 늘어났다면 측두엽의 기능 저하를 또 목소리 톤이 격해졌다면 전두엽의 기능 저하를 의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의미 없을 것 같은 작은 동작 속에도 치매에 걸리기 쉬운 사람과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은 사람의 특징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평소부터. 평소 그러지 않았는데 이런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치매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뭔가 이상한 점을 눈치챘다는 것은 오히려 겁을 내야 되는 게 아니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네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까지 뇌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형 치매 두 종류의 치매만을 언급했지만 사실 치매는 하나의 질병이 아니라고 합니다. 치매는 정상 범위로 발달한 지적 기능이 조금씩 저하되면서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치매의 가장 큰 원인은 뇌의 신경세포가 감소하기 때문이지만 치매 상태를 일으키는 원인은 사실 수십 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4대 치매라고 불리는 알츠하이머형 치매, 레비소체형 치매, 피크병, 뇌혈관성 치매, 이렇게 4가지 치매가 전체 치매 환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뇌혈관성 치매는 뇌경색과 뇌졸중 등을 계기로 뇌 신경세포가 죽어서 인지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한대요. 그리고 치매도 당뇨병과 마찬가지로 치매를 낫게 하는 약은 없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치매를 치료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항치매 약물 중에는 그 어느 것도 근본적으로 치매를 낫게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치매는 자연적인 노화 속도보다 빠르게 뇌의 기능이 쇠약해지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항치매 약물은 그 노화의 진행을 억누르는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즉, 근본적인 치료법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증상을 억누르는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저 힘을 내게 도와줄 뿐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만이라도 확실한 효과가 있다면 정말 좋겠죠. 근데 해외의 데이터에 따르면 약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고작 30-40%의 사람들 뿐이라고 하고요. 환자의 상태와 약의 용량이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부작용이 나타날 위험도 있다고 합니다. 설령 항치매 약물의 효과가 나타나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게 되었다고 해도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그 효과가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모든 약은 계속해서 복용을 하게 되면 내성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리고 부작용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약에는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매의 현황, 치매의 원인, 치매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저자는 결국 치매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로 걷기, 둘째로 식사, 그리고 셋째와 넷째는 뭘까요? 없대요. 셋째와 넷째는 없고 다섯째가 약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약을 사용할 때에도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으로 사용하려고 애써야 한다고 합니다. 당뇨병, 즉 고혈당, 고인슐린 혈당이 있으면 치매에 걸리기 쉽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대사증후군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으면 혈관을 노화시켜서 뇌혈관성 치매에 걸리기 쉽게 만드는데요. 또 치매의 위험 인자가 있습니다. 바로 복부에 내장 지방이 많은 경우. 그래서 복부에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은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원인이기도 한 베타 아밀로이드를 분해하는 효소의 활동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내장 지방에 분비되는 악성 물질 때문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이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혈당인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내장 지방 같은 대사증후군, 그리고 심장질환, 흡연, 또 헤비 스모커, 이런 것들이 치매에 걸리기 쉽게 하는 위험 인자인데요. 근데 내장 지방 자체는 심각하긴 한데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대요. 왜냐하면 대사증후군의 원인인 내장지방은 비교적 빼기 쉬운 지방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복부에 있는 지방은 크게 내장지방, 피하지방으로 나뉘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내장지방은 보통예금, 그리고 피하지방은 정기예금이라고 생각하면 쉽다고 합니다. 내장지방, 보통예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뺄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다행이죠. 보통예금이니까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은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맨 처음 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내장지방 있으신 분들은 다이어트만 제대로 하셔도 금세 내장지방은 빼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사증후군 체형에서 벗어나면, 즉 건강하게 다이어트만 제대로 해도 혈압, 혈당, 그리고 중성지방의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식이 조절과 운동이 필요한데요. 식이 조절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저탄수화물을 할 수 있어야 되겠거든요. 바로 당질 제한식이거든요. 현대인에게는 눈만 돌리면 당질 과다의 식습관으로 금방 빠져들기 쉽거든요. 메인 식사도 그렇고 간식거리도 달달한 게 천지잖아요. 그래서 저탄수화물만 제대로 해도 그 첫 단추는 아주 성공적인 거죠. 그것이 다이어트와 건강한 식습관의 첫걸음이겠죠. 그리고 운동은 걷기를 하면 되는데요. 너무 느린 걷기 말고, 그리고 하루에 8,000보 정도를 목표로 하면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체력에 맞아야 한다고 합니다. 운동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전신 걷기에 대해서는 이전에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걷기와 하루에 10분 정도씩의 근력 운동, 이것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치매와 대사증후군, 그리고 운동기능 저하 증후군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삼각관계를 좀 볼게요. 당뇨병 외에도 대사증후군이 있으면 치매에 걸리기 쉽고, 또 운동기능 저하 증후군이 있으면 치매에 걸리기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삼각관계에서 대사증후군이 있으면 운동기능 저하 증후군도 올 수 있고, 운동기능 저하 증후군이 있으면 대사증후군에 빠지기 쉽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삼각관계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과적으로 볼 때 대사증후군을 먼저 살펴봤잖아요. 다음에는 정형외과에 해당되는 운동기능 저하 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다른 말로 로코모티브 신드롬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운동 부족으로
근력 및 균형 감각이 저하되고 앉거나 서고 걷는 것이 힘들어지는 상태, 즉 팔다리의 뼈와 근육이 약해진 상태를 말한대요. 여기에서 운동 기능은 몸을 움직일 때 사용하는 기관을 말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근육, 뼈, 관절, 경골 등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 어느 하나에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운동 기능 저하 증후군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남성은 대사증후군에 걸릴 위험이 높고 여성은 운동 기능 저하 증후군에 걸릴 위험이 높다고 하는데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봐도 역시 남자들 쪽에 대사증후군형 체형을 가진 사람이 더 많죠. 그래서 대사증후군 예비군, 예를 들어 허리둘레 85cm 이상, 그러면서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남성 호르몬이 내장 지방을 축적하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장 지방을 더 축적하는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성 호르몬은 내장 지방보다는 피하 지방을 축적하는데요. 그래서 남성보다 대사증후군은 적지만 운동 기능 저하 증후군에 걸릴 위험이 크다는 거죠. 아무래도 남성들이 활동량이 더 많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자든 남자든 어릴 때부터 많이 활동하는 습관, 저는 공부보다 그것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공부는 사실 동기부여와 목표와 공부 방법을 제대로 알면 하나씩 단계를 높여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운동 습관, 활동 습관 이런 것들은 어릴 때부터 습관이 돼서 고착화되더라고요. 그래서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은 늘 활동적인 걸 좋아하고 또 정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은 늘 정적인 걸 더 좋아하고 그래서 습관이라는 게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제 아이의 교육에 있어서도 운동하기를 좋아하는 습관, 각종 운동을 즐기고 단련하는 습관 이런 교육을 가장 최우선에 두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치매에 걸리지 않게 하는 걷기 방법에는 특별한 요령이 있다고 소개를 했는데요. 바로 우리가 걷기를 할 때 뭐뭐 하면서 걷기입니다. 그렇다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으면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도 있죠. 넘어질 위험도 있죠. 온전한 걷기도 안 되죠. 주의 집중을 빼앗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소개하는 방법은 전혀 위험하지 않은 뭐뭐 하면서 걷기입니다. 이런 거는 원래 의학적인 전문 용어로 cognitize라고 한대요. cognition 하면 인지라는 뜻이거든요. exercise 하면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cognitize, 인지 기능과 운동 기능을 같이 하는 운동인 거죠. 바로 몸과 머리를 함께 사용하는 운동인 거예요. 포인트는 머리 운동과 신체 운동을 함께 한다는 점이죠. 또 다른 말로는 듀얼 태스크라고 하는데요. 멀티태스크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멀티는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한다는 뜻이고 듀얼은 두 가지 정도를 함께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왕 뭔가를 하는 김에 이것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걷기만 해도 뇌와 몸의 건강 모두 지킬 수 있지만 이왕이면 머리를 사용하며 걸어보자라고 제안합니다. 이런 거를 의학적인 용어나 전문적인 용어로 커그니사이즈나 듀얼 태스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러면 좀 너무 거창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쉬운 말로 뭐뭐 하면서 걷기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전 이걸 보니까 예전에 리뷰해드렸던 왜 걸어야 하는가 그 책의 저자 박길성 판사님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식후 걷기 습관을 하시면서도 결국에 사법고시에도 아주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셨거든요. 식후 걷기도 그냥 한 끼만이 아니라 삼시 걷기를 다 하셨다는 건데요. 그러면 공부는 언제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그 영상에서도 소개를 드렸었지만 바로 공부한 것을 정리한 그 수첩을 가지고 식후마다 20-30분 정도의 식후 걷기를 하시면서 그것들을 머리에 다시 암기하고 정리하면서 자기만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지신 거죠. 그야말로 걷기와 사법고시 공부 두 가지를 다 잡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좋은 성적까지. 그래서 여기에서 참 많은 것들을 사실은 볼 수 있죠. 이분의 시간 활용 방법, 그리고 자신의 건강에 정말로 절실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습관으로 만드신 것. 그러면서 그게 모든 것이 다 효과가 좋았으니까 평생 걷기를 실천하신 것. 등등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거든요. 그분한테서. 어떻게 보면 의사도 아니시지만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만성 효과로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어떤 의사분들보다도 훨씬 더 걷기에 대해서 더 제대로 알고 계신 거죠. 판사님이신데. 저도 책을 읽으면서 뭔가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수영을 할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아가씨 때 수영을 배우면서 수영을 참 좋아했던 이유가 수업 시간에 먼저 선생님한테 설명을 듣고 그것을 잘 기억해서 수영할 때 동작을 생각하면서 동작을 하나씩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하면서도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운동. 그런 수영이 전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냥 차분하게 제 동작만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 하면서 그것도 거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 모습을 스스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릿속에 그냥 상상하면서 물속에서 저 혼자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시간이 참 좋았어요. 춤도 레슨을 받을 때 그 동작 하나하나를 잘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몸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어떤 기본기를 내 몸에 체화해 갈 때의 과정인 거죠. 그리고 영어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것들 과정이 다 하나하나 내 거와 하는 과정이거든요. 체화하는 과정인 거죠. 이렇게 몸과 머리를 함께 사용하는 운동, 트레이닝 이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일본의 어떤 시인도 전국 각지를 여행하면서 어떤 17음으로 이루어진 일본 고유의 정형시 이런 거를 지었었대요. 또 어떤 학자는 철학의 길, 이런 길을 걸으면서 사색에 잠기곤 했다는 거죠. 걸으면서 생각했기 때문에 괜찮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위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식후 걷기로 위장 건강을 위해 또 소화시키기를 위해 그냥 산책을 할 때도 사색을 위한 걷기, 생각을 위한 걷기 이런 거를 즐길 수 있는 거죠. 저자도 철학자는 아니지만 고민거리가 있으면 밖으로 나가 걷는다고 합니다. 또 잡지나 강연 등의 의뢰가 들어와도 예전에는 관련 주제에 관해서 금세 생각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딱 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 나이가 되어버려서 이럴 때는 반드시 걸으면서 생각한다고 합니다. 걷다 보면 머릿속이 깨끗해지고 아 그러고 보니 하며 생각이 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짠 하고 떠오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바로 머리 운동과 신체 운동의 조합 이것은 몸과 머리를 젊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하면서 걷기 방법들을 소개해 줬는데요. 그 중에서 요즘 시대의 남녀노소가 쉽게 활용하기 좋은 것들 이런 것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려 볼게요. 짧은 시 또는 좋은 문구 이런 것들을 읊으면서 걷기 또는 시인이 된 것처럼 짧은 시를 지으면서 걷기 또 계산하면서 걷기 여기서는 어떤 단순한 계산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거꾸로 세면서 걷기 이런 식으로 또 노래 부르며 걷기 자신이 좋아하는 트로트 조용한 곡 좀 빠른 음악 댄스 음악 같은 또는 그냥 동요 찬송가 자신의 종교에 따른 어떤 암기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읊으면서 걷기 또 팔꿈치를 당기며 걷기 이것도 잊지 말라고 합니다. 풍경을 보면서 걷기 그러면서 오감을 활용하면서 걸을 수 있는 거죠. 시각적으로 풍경을 즐기고 동네의 구석구석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또는 아파트의 구석구석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꽃내음도 맡고 아침 산책할 때의 상쾌한 공기도 마시고 맑은 하늘이 있다면 맑은 하늘도 바라보고 어딘가에 여행을 갔다면 여행하면서 걷기 너무나 좋죠. 재래시장에 가서 시장을 보면서 걷기 너무너무 좋잖아요. 정말 생각해보면 창의적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학생들 같은 경우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 개발하기 위해서 공부한 것을 정리하며 걷기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더더욱이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아주 좋은 거 있잖아요. K독서대학. 이 독서대학을 같이 다니시면서 그냥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걷기를 하실 수 있는 거죠. 또 사랑하는 사람, 가족, 자녀, 강아지 같이 함께 걸어가다 보면 세로토닌 호르몬도 나오고요. 거기에 애정 호르몬인 옥시토신 호르몬도 나옵니다. 그러니 걷기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스스로 경험치를 쌓아가면서 얼마나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하고 내가 하기 쉽고 효과도 더 좋고 내가 즐거운 나만의 방법들을 자유롭게 개발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습관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걷기를 하면서 뭔가를 같이 붙이는 거죠. 그래서 자신만의 걷기의 즐거움, 일석다조의 즐거움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밖에까지 나갈 시간이 좀 없다면 아파트 내를 아침 산책하기, 또 아파트 내를 식후 걷기 하기, 또는 직장 근처에서 식후 걷기, 계단 오르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출퇴근길 활용해서 걷기, 출퇴근길을 다 걸을 수는 없다면 몇 정거장만이라도 먼저 내려서 활용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정 안 되면 실내에서 걷기, 지방 걷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자는 다리와 허리 등에 문제가 있어서 걷기 힘든 사람이라면 먼저 자신의 집안에서 걸어보기를 추천하고요. 의외로 집안은 걷기에 매우 적합한 환경이라는 거죠. 일단 무엇보다 안전하니까요. 그리고 우리 집은 좀 좁아서 잘 안 된다. 그러면 좀 치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걷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 걷기에 불편한 환경들을 다 개선해 가는 거예요. 미니멀 라이프를 실현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거에 뭔가가 있다면 더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치매 예방, 치매 개선을 위해서 걷기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왜 좋은지 어디에 좋은지 이렇게 나온 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 분들까지도 다 배려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 집안에서도 걷기 힘든 사람이라면 앉은 채로 다리만 움직여도 좋다는 거죠. 의자에 깊이 앉은 후 아랫배에 힘을 주고 양쪽 무릎을 번갈아 가며 올리는 거예요. 마치 앉아서 걷기를 하듯이 아니면 발가락을 바닥에 대고
양쪽 발의 뒤꿈치를 번갈아 올리고 내리기만 해도 효과가 있다는 거죠. 종아리가 움직이며 장단지근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도 건강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인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시간, 장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잖아요. 업무를 하는 거죠. 재택근무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직장이든 재택근무든 수험생이든 학생이든 의자에 장시간 앉아 있으면 다리의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혈류가 아무래도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움직이고 스트레칭을 하고 앉은 자세에서도 몸을 자꾸만 풀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운동 습관이라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발 뒤꿈치 올리고 내리기는 장단지근을 움직여서 발의 혈류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 뒤꿈치를 올리고 내리는 일은 뇌가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도 같이 쓰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것들만으로도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거죠. 또 손가락을 자주 사용하면 건망증을 없애고 기억력을 높일 수 있다는 말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손가락만 움직여도 뇌에 좋은 자극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가락 5개를 쫙 넓히거나 꽉 오므리는 등의 동작도 좋은 운동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스쿼트 자세라던가 런지, 니업 이런 것들을 세트로 하는 것, 이런 모든 자잘한 운동 습관들이 몸과 뇌에 좋은 자극을 주는 습관이라는 거죠. 그리고 집에서나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에 맞춰서 노래도 부르면서 춤도 추는 것, 그런 것들도 굉장히 몸에 스트레칭 효과나 좋은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읽고 왜 좋은지 어디에 좋은지를 잘 이해하게 되면 기본적인 그 방법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서 창의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기만의 방식대로. 그리고 신체에 불편함이 있다면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도 걸을 수가 있겠고요. 어떤 식으로든 몸을 움직이는 것, 걷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자신의 직업이나 라이프스타일이 별로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거라면 앞서 소개해드렸던 모든 방법들을 다 들어보시고 나는 이런 때 이걸 해야 되겠다. 또는 이것을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경험치를 쌓아가시면서도 계속해서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걸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자기 나름의 걷기 방법, 자신에게 행복하고 즐겁고 효과적인 걷기 라이프 스타일을 찾아내야 한다는 거죠. 저자는 걷기는 뇌가 우리 몸에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가능한 행위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걷기만 해도 뇌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걷기를 하지만 결국 사실 뇌를 같이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더더욱이 뭐뭐 하면서 걷기, 이 방법들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면 더 최대화해서 몸과 뇌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공복은 머리를 맑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부르면, 특히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배부르면 오히려 머리가 멍하거든요. 그런 거 많이 느끼셨죠? 저자는 당질을 제한하는 것이 몸에 더 자연스럽다고 하는데요. 인간은 순발력 있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해당 엔진, 당 엔진과 효율적으로 오랫동안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 엔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당을 원료로 하는 해당 엔진이 주로 이용되고 50세 전후부터는 산소를 활용하여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 엔진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영양 부족에 걸리지 않게 필요 이상으로 당질 제한을 할 필요는 없지만 50세가 넘었는데도 당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미토콘드리아 엔진의 움직임을 느리게 만든다고 합니다. 특히 뇌는 미토콘드리아 엔진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당질을 너무 많이 섭취해 엔진의 밸런스가 무너지면 뇌의 기능도 저하되고 만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장년층이 돼서도 탄수화물을 줄이지 않으면 치매에 걸리기 쉽다고 말합니다. 저자도 탄수화물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다른 여러 가지 책들을 읽어보면 적절한 탄수화물 섭취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현대인은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녁 식사에서만이라도 밥의 양을 반으로 줄여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제안하고요. 만약 인생의 반환점을 넘었다면 당질에 중독되기 전에 자신의 식생활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기본은 저녁 식사는 반으로, 그리고 하루 12시간만이라도 공복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가보라는 거죠. 그리고 잘 씹어서 먹으라고 합니다. 중년이 넘었다면 식사 내용을 변화시켜야 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저녁 식사는 줄이고 하루 몇 시간만이라도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것, 바로 간헐적 단식, 이런 식사법이 중년 이후의 식사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책의 주제가 치매 예방, 치매 개선인 만큼 뇌를 자극하는 데에는 걷기와 먹기, 그리고 씹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먹기에서는 공복도 들어가죠. 식사법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걷기, 먹기, 씹기 이러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약이라는 것은 크든 작든 만성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몸의 장기는 서로 연결되어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장기를 고치려고 약을 투약하면 다른 장기는 오히려 나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반면에 걷기는 다방면으로 좋은 효과를 가져다 주고 걸으면 혈류가 좋아지고 다리와 허리는 물론 뼈도 튼튼해지고 스트레스와 불안감도 사라지고 수면도 개선되고 뇌도 좋아지고 생산성도 더 높아지고 면역력도 높아지는 등등 이로운 효과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수명이 짧아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결국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걷는 시간을 늘리면 수명이 늘어난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죠. 인간은 한 곳에 멈춰 있기보다는 계속 움직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몸에 해롭다는 거죠. 그래서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오전, 오후에 20분씩 우선 하루에 5,000보를 목표로 하자는 거죠. 60점부터 목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최대한 많이 움직이는 생활을 늘려가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케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